미국이라는 나라를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광활한 대륙, 끝없이 펼쳐진 옥수수밭, 아니면 그랜드 캐니언 같은 거대한 자연일 겁니다. 맞습니다. 미국은 명실상부한 대륙 국가입니다. 북아메리카의 알짜배기 땅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위로는 캐나다, 아래로는 멕시코, 딱 두 나라와만 국경을 맞대고 있죠. 지정학적으로 보면 미국은 축복받은 땅입니다. 동쪽에는 대서양, 서쪽에는 태평양이라는 거대한 두 바다가 천연 방어막이 되어주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정학자들은 미국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봅니다. 미국은 사실상 섬나라다. 다만 터무니없이 거대한 섬나라일 뿐이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하지만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이 거대한 섬나라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몸집은 커졌는데 팔다리가 짧았다는 겁니다. 바다는 넓은데 정작 배를 댈 곳이 없었고, 바다 건너로 나가고 싶어도 징검다리가 없었습니다. 당시 세계는 영국, 프랑스, 스페인 같은 유럽 열강들이 바다를 지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후발주자였던 미국이 이 틈을 비집고 들어가는 건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2024년 현재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하는 건 누구입니까?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 면적은 약 1135만 제곱킬로미터로 전 세계 1위입니다. 이는 미국 본토 면적보다도 더 넓은 크기입니다. 도대체 지난 100여 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새똥섬을 줍던 나라가 어떻게 400년 제국을 무너뜨리고 남의 나라 땅을 반으로 갈라 운하를 뚫고 결국 전 세계 바다의 주인이 되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그 탐욕스럽고도 치밀했던 미국의 해양 제국 건설기입니다. 미국의 해양 진출, 그 거창한 역사의 시작은 의외로 아주 냄새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새똥입니다. 19세기 중반, 인류는 식량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농사는 지어야 하는데 땅의 지력은 다했고 비료가 절실했죠. 이때 기적의 가루라고 불리는 물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구아노입니다. 구아노는 바다새들이 수만 년 동안 싸지른 똥이 산호초 위에 쌓이고 굳어져 만들어진 천연 비료입니다. 이 똥에는 질소와 인산이 엄청나게 농축되어 있어서 이걸 밭에 뿌리기만 하면 작물이 미친 듯이 자라났습니다. 심지어 화약을 만드는 원료로도 쓰였죠. 당시 구아노는 하얀 금이라고 불릴 정도로 비쌌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미국은 눈이 뒤집혔습니다. 야, 태평양에 주인 없는 섬들 많잖아? 거기 가서 똥 좀 퍼와. 1856년 미국 의회는 인류 역사상 가장 황당하면서도 강력한 법을 통과시킵니다. 이름하여 구아노 제도법. 이 법의 내용은 아주 심플합니다. 미국 시민 누구든지 어느 섬에서든 구아노를 발견하면, 그리고 그 섬에 다른 나라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면 그 섬은 미국 대통령의 재량으로 미국 땅이 된다. 깃발 꽂고 똥이 보이면 내 거라고 외치라는 겁니다. 이 법이 무서운 건 단순히 똥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영토로 선언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은 이 법 하나만 믿고 태평양 전역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커섬, 하울랜드섬, 자비스섬. 미국은 19세기 후반까지 무려 70여 개의 섬을 이런 식으로 차지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똥을 다 파내고 나면 버려졌습니다. 하지만 개중에는 똥이 없어져도 버리지 않은 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드웨이, 웨이크 같은 섬들이죠. 이 작고 쓸모없어 보이던 섬들은 훗날 태평양 전쟁이 터졌을 때 일본을 폭격하고 보급품을 나르는 결정적인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 됩니다. 새똥을 주우러 갔다가 태평양을 건너는 징검다리를 확보하게 된 셈입니다. 하지만 무인도 몇 개 차지했다고 해서 바다를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에게는 사람이 살 수 있고 거대한 함대가 정박할 수 있는 진짜 거점이 필요했습니다. 미국 지도부의 눈길은 태평양 한가운데 지상낙원이라 불리는 하와이에 꽂혔습니다. 당시 하와이는 원주민들이 세운 엄연한 독립국, 하와이 왕국이었습니다. 하와이 왕실은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고 영국과 외교를 맺으며 근대화를 추진하고 있었죠. 하지만 미국의 침략 방식은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돈과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은 먼저 선교사들을 보냈고 그 뒤를 이어 사탕수수 농장주들이 들어갔습니다. 미국 자본가들은 하와이 땅을 야금야금 사들여 거대한 농장을 만들었고 하와이 경제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어느새 하와이 왕국의 정치와 경제는 소수의 미국계 백인들의 손에 놀아나고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볼 수 없었던 하와이의 마지막 군주, 릴리우오 칼라니 여왕은 하와이를 하와이인들에게 돌려주자며 개혁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기득권을 뺏길 위기에 처한 미국 농장주들은 1893년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아주 익숙한 레파토리가 등장합니다. 하와이에 있는 미국 시민들의 생명이 위험하다. 이 핑계로 미 해군 군함 보스터노가 호놀룰루에 상륙했습니다. 총 한 번 제대로 쏘지 못하고 여왕은 폐위되었고 왕궁은 점령당했습니다. 하와이 왕국은 하루아침에 멸망했고 그 자리에는 미국인들이 세운 하와이 공화국이 들어섰습니다. 미국 정부는 처음에는 국제 여론을 의식해 합병을 미루는 척했지만 1898년 스페인과의 전쟁이 터지자 기다렸다는 듯이 하와이를 꿀꺽 삼켜버립니다. 태평양의 심장 하와이가 미국의 50번째 주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태평양의 징검다리는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시선은 미국의 앞마당, 대서양의 카리브해로 향합니다. 그곳에는 늙은 사자, 스페인 제국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특히 스페인의 식민지 쿠바는 미국 바로 코앞에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미국은 쿠바가 너무나 갖고 싶었습니다. 1840년대부터 돈 주고 사겠다고 제안했지만 거절당했죠. 그런데 1895년 쿠바에서 스페인에 저항하는 독립전쟁이 일어납니다. 미국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잔혹한 스페인이 쿠바인들을 학살한다며 연일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황색 언론 옐로우 저널리즘의 시작입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끓어오르던 1898년 2월 15일 쿠바 아바나 항구에 정박해 있던 미 해군 전함 메이노가 의문의 폭발과 함께 침몰합니다. 이 사고로 266명의 미군이 사망했습니다. 진상조사가 끝나기도 전에 미국 언론은 범인을 지목했습니다. 스페인 놈들의 짓이다. 메인홀을 기억하라. 전쟁을 원하던 정치인들과 군수업자들 그리고 자극을 원하던 언론이 합작하여 미국을 전쟁의 광기로 몰아넣었습니다. 결국 4월 미국은 스페인에 선전포고를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미국의 첫 번째 공격은 쿠바가 아니었습니다. 지구 반대편 스페인의 또 다른 식민지 필리핀이었습니다. 전쟁이 터지자마자 홍콩에 대기 중이던 조지 듀이 제독의 함대는 필리핀 마닐라만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준비된 신음 강국 미국과 낡아빠진 옛 제국 스페인의 대결, 결과는 싱거웠습니다. 마닐라 해전에서 스페인 함대는 전멸했고 미군의 사망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심장마비 1명 제외. 쿠바에서도 러프라이더스를 이끈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활약하며 스페인군을 격파했습니다. 전쟁은 113일 만에 끝났습니다. 미 국무장관 존 헤이는 이를 두고 정말 멋지고 작은 전쟁, 스플렌디드 리를 워이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작은 전쟁의 대가는 엄청났습니다. 스페인은 쿠바를 토해냈고 푸에르토리코와 괌을 미국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을 단돈 2천만 달러에 미국에 팔아넘겼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평화가 온 건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쿠바와 필리핀 사람들에게 우리는 해방자다라고 선전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이 물러가자 미국은 그들의 뒤통수를 거세게 후려쳤습니다. 필리핀 독립군들이 이제 우리도 독립국이다 라고 외치자 미국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무슨 소리? 우린 너희를 2천만 달러 주고 샀어. 이제부터 여기는 미국 땅이다. 필리핀 사람들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저항했습니다. 이어진 미국 필리핀 전쟁은 스페인과의 전쟁보다 훨씬 길고 잔혹했습니다. 수십만 명의 필리핀인이 학살당한 끝에야 저항은 멈췄습니다. 쿠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독립은 시켜줬지만 헌법에 독소 조항을 넣어 사실상 미국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반쪽짜리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관타나모만을 영구 임대하여 지금까지도 미군 기지로 쓰고 있죠. 이제 미국은 태평양과 대서양을 모두 손에 넣었습니다. 남은 건 이 두 바다를 연결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미국은 중앙아메리카의 잘록한 허리, 파나마의 운하를 뚫기로 결심합니다. 당시 파나마는 콜롬비아의 땅이었습니다. 콜롬비아가 땅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버티자 미국은 또다시 특기를 발휘합니다. 콜롬비아 정부가 마음에 안 들지? 우리가 독립시켜줄게. 미국은 파나마의 반군을 지원하고 군함을 보내 콜롬비아군을 위협했습니다. 결국 파나마는 콜롬비아에서 떨어져 나와 독립했고 신생 파나마 정부는 감사의 표시로 미국에게 운하 건설권과 운영권을 넘겼습니다. 그렇게 1914년 파나마 운하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미 해군은 태평양과 대서양을 자유롭게 오가며 전 세계 어디든 깃발을 꽂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륙 국가였던 미국이 명실상부한 해양 제국으로 완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은 전 세계 바다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욕심은 바다 위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바다 밑으로 향했습니다. 1945년 트루먼 대통령은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미국 해안에 붙어 있는 바다 밑 땅, 즉 대륙붐에 있는 모든 자원은 미국 것이다. 당시 국제법상 바다는 3해리, 약 5.5km까지만 영해로 인정받았고 그 밖은 모두 공해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육지가 바다 밑으로 연장된 거니까 그것도 우리 땅임이라는 기적의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그것에 막대한 석유와 가스가 묻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나오자 전 세계 나라들이 앞다투어 그럼 내 앞바다도 내 거라고 외치기 시작했고 결국 오늘날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 개념이 탄생하게 됩니다. 미국은 섬이 많고 해안선이 긴 덕분에 이 룰을 통해 지구상에서 가장 넓은 바다 영토를 합법적으로 챙길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최근의 뉴스를 하나 떠올려 봅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덴마크의 자치령인 그린랜드를 사고 싶다고 말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죠. 다들 미친 소리라고 웃어넘겼지만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웃지 못했습니다. 1867년 알라스카를 샀던 것처럼 1898년 필리핀을 샀던 것처럼 미국의 부동산 쇼핑 DNA는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새똥을 줍던 나라에서 운하를 뚫고 바다 밑바닥까지 긁어모으는 나라가 되기까지 미국의 해양 지배사는 단순한 확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치밀한 계산, 압도적인 무력, 그리고 때로는 냉혹한 배신으로 점철된 드라마였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바다의 질서, 과연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그리고 그 다음 도전자는 누가 될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식해적단의 키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